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최근 4.15 총선 선거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4.15 부정선거 100서를 발간했습니다. 총 102페이지 분량의 아주 많은 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100서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기초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류투성이다. 그래서 자유애국진영이 정말 이런 거짓 선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호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 현장에 굉장히 많이 또 참여를 해보셔서 누구보다도 현장을 또 잘 아시는 분이고, 네, 이뿐 아니라 참 아스팔트에서 많이 투쟁해 오신 분입니다. 세월호,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었던 세월호 천막, 철거 투쟁이라든가, 또 작년 10월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투쟁을 또 열심히 해오셨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북청년단의 정함철 구국결사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원주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니 원주는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네.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주말이라. 네. 네. 얼마 전에 그 펜앤마이크에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의 싸움은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라고 아주 절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사실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직함이 많으시더라고요. 서북청년단 구국결사 대장도 있고, 또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기독시민연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조갑제 선생님 이야, 조갑제 TV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애국 국민 동지 여러분, 아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그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네, 거기 이제 창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뛰어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운동한 거는 2008년도, 그 기독시민연대라고요. 네네. 그 기독교 내에도 어떤 이제 불순한 어떤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싸우는 계기가 됐었고, 그때 이제 또 그 광우병, 네. 기억하시죠? 네네. 광우병. 정말 그 심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거짓 선동, 심각한 그 거짓 선동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너무나도 지대했거든요. 그때 저도 우연히 이제 어떤 진실을 알게 돼서 그 거짓 선동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정말 혼자서 그때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저는 박사모였는데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그때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사모 동지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그때 제 입장은 아무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옳지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명백한 거짓 선동에 그때 당시 광우병 그 실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앞장섰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또 그 이후에 또 2011년도에 이제 또 그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라는 이제 시민단체를 원주에서부터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떤 지역의 분쟁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보수진영에서 그런 데 사실 관심 안 기울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그들이 어떤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보수진영이라든가 이런 진영에서는 별로 활동한 단체가 없어요. 대부분 진보진영 단체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정치적 이용을 하는 건데. 좌파들에 의해서 많이 그렇죠. 이용을 당했다. 이번에 똑같죠. 이번에 그 정의연 이런 사태처럼, 그 할머니 사태처럼. 그들은 결국은 이제 그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그들을 이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이제 진보진영 어떤 단체를 탓하기 전에 우리 보수진영에서 그들의 그런 이제 사회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세월호 천막 철거 운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가 2014년도였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도
그때도 세월호 그 참사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뭐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누구든지 정말 거의 분노하지 않는 사람 없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처절할 만큼 눈물 흘리면서까지 국민 앞에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던 거짓 선동 세력들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7시간에 대해서 해명하라. 당신이 죽여놓고 무슨 당신이 뭐 그 진상을 규명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거짓 선동이 나라를 지금의 이런 망국적인 이런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저도 세월호 유가족들도 직접 대면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변인이었던 이제 유경건 씨. 또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 나눴고, 뭐, 그리고 뭐 유민 아빠 김용호 씨도 직접 만나서 제가 이제 거기 세월호 천막 찾아가가지고 직접 대면에서 대화까지 나누면서 우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안건까지 제시도 했었어요. 세월호 때도 어쨌든 현장에서 뭔가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물론이죠. 네. 결국에는 네. 뭔가 선동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이용 당한 결과로 결국은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결국은 그때도 제가 그 유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칫하면 당신들이 정말 이제 망국, 정말 이거 역사에 정말 수치로 기록이 남는다. 자녀 잃은 아픈 그 고통 누군들 모르겠냐. 네. 함께 이거 극복하는 이제 그걸 문제를 바로잡고 세워가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이걸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나라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모든 책임은 당신들한테 갑니다라고 경고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언급하셨듯이 뭐 광우병 선동이라든가 세월호 선동이라든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번 4.15 총선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같은 종류의 거짓 선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이제 물론이고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는 우리 매 선거 때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우리 자유진영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2017년도 보궐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 보궐대선 당시에 그때 제가 우리 뭐 알다시피 우리 탄기국에서 창당을 했던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니까 선거 과정이 모든 과정을 알잖아요. 사전에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고 뭐 참관인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하고 하는 게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선거 당일부터 해서 사전 투표일 당일 우리가 또 패배가 됐죠. 완패를 했죠. 완패하자마자 갑자기 불러준 게 우리 당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투표용지 뭐 2가지 가짜 투표용지 했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혹시 나도 그런가 싶어서 나도 검증할 정도로. 하도 이제 여백 없는 투표용지 했다고 하니까 여백 있는 거 없는 거 2가지를 했다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네네. 내가 그전에도 매번 이제 투개표 현장을 참관했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서 그렇게 2가지 투표용지를 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 시스템을 이해한다면은. 그런데 그런 말 하기엔 나도 생각해보고 나도 이제 여백 없는 거에 찍었나 이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전에 선관위에서 공문이 다 오잖아요. 책자고 다 오거든요. 네네.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웬걸 그 유무효 투표에 대해서 예시표도 팜플렛이 미리 날라와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참관인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네네. 보니까 또 여백 있는 투표용지예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같이 있던 사무차장하고 이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아니 바라고 여기 투표용지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라는 거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백 없는 투표용지 했다는 거 아니 일반인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선거 관계자분들까지 그런 말 하게 되면 결국 당신 그러면 가짜 투표용지 알면서 찍었단 말이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올해 4.15 총선 의혹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계로 시작했다가 뭐 여러 투표함, 뭐 봉인지 문제, 뭐 QR코드, 뭐 서버 조작, 뭐 아주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아니 뭐 의혹 제기도 오타라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심각한 게 이거 선거법을 보시면 이제
표 이제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 죄들이 그 죄의 각기의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선거와 관련된 이제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득표 정감죄, 그 표 정감죄 같은 경우는 표를 이제 불법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네. 하는 행위, 그리고 투표함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지 않는 이제 개함을 할 경우, 그게 법령에 의하지 않는, 그게 그 개표소 내에서 개표소에서 개함부에서 열지 않고 만약에 바깥 뭐 접수부에서 연다든가 네네. 이래버리면요, 그 처벌 조항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네? 7년 이하의 그 징역 이렇거든요. 네. 1년 이상. 그리고 만약에 선거 관리 그 직원들이 그런 일에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게 이제 살인죄와도 거의 맞먹는, 그리고 처벌적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런 범죄, 심각한 범죄를 우리가 의혹을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은, 이런 선거 부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팩트를 근거로 해야죠.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제기한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보니,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있다, 당신들이. 제발 기초 사실관계 좀 점검을 해라. 검증을 한 다음에 책임 있는 의혹을 제기해라.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단순한 어떤 뭐 벌금에 대한 해당하는 어떤 벌칙도 아닌 1년 이상, 3년 이상의 어떤 징역에 해당되는 이런 정말 중범죄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적발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 네? 사실관계 조금만 검증하면 분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다?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요. 저 사진 보시면 네, 이승만 정권 시절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부정선거의 결과로 사형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사실 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선거 조작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올리셨던데 최인규 당시 선거 총책임자였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결국 네, 사형을 선고받고 네, 저렇게 사형당한데 사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나 끔찍하죠. 그만큼 어떤 선거 부정의 그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범죄인데 이런 범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정말 책임 있는 뭔가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의혹 제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갖고 판단해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주변 이웃이에요. 네. 저도 별나라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 주변 이웃이고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그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직에 들어가가지고 선거 업무를 하는데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증거를 그들이 지금 주장했던 이 의혹 제기도 얼마나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들 목숨을 걸어요? 자기 가족의 미래를 다 걸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의혹을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뭐 선관위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게 한번 네. 걸리면 정말 살인죄에 가늠하는 엄청난 끝장나죠. 네네. 죄인데 이걸 무릅쓰고 거기에 가담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행위인데, 근데 그 의혹 제기하는 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선거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초 사실관계부터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네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다 점검한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되면은 그때 여기 제기되는 거예요. 네. 그때 고발이 되는 거고. 그런데 충분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간단히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이번에 뭐 신중동 문제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네. 사전 몇 초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네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그 신중동에 실제 그 참가했던 우리 측 그 참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 금방 되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뭐 기독당이나 그래서 추천한 상관이 있을 테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지역에 실제 어땠느냐, 프린트가 몇 대 있었느냐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왜 프린터가 23대란 말을 선관위로부터 해명드릴 때 그 얘기를 듣기까지 왜 그 정도도 확인을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저는 95% 이상은 다 폐기할 거라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단 하나라도 한 건도 건질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선거 현장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내가 직접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또 직접 뭐 전화까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이제 토론해 보자고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장 경험, 뭐 언제부터 뭐 선거 현장을 다녀보셨는지 한번 조금 짤막하게 나는 이 정도로 그래도 선거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 예, 제가 정말 이제 2004년도 그때 박사모 창립 그때 당시에 총선 때는 제가 천막 당사에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개표 현장을 못 봤었어요. 대신에 이제 2006년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는 제가 개표 관람인으로 그때 참여했었고 네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지켜봤어요. 물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제가 군인신문이었습니다. 제대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군인신문이었지만 이제 그 투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 100% 수개표할 때예요. 네네. 수개표할 때였는데 그때도 현장을 내가 구경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내가 1년의 과정들 그 우리가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있잖아요. 그게 처음 도입됐을 때 그런 분위기. 네. 솔직히 수개표로 하시던 분들이 수개표를 참관하는 분들이 갑자기 어떤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반신반의도 많았습니다. 네, 이게 그때도 신속하게 좀 신뢰가 떨어졌겠네요.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개표 현장에 가보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2006년도 뭐 2008년도 그때는 초기에는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요. 네. 진짜. 1번인데 1번이 2번으로 가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참관인들이 그 적발하게 되면은 그 작동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네네. 그러면 그 결국은 선관위원장이 내려와요. 와가지고 이제 그 장비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요. 해봐가지고 진짜 2번, 3번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장비를 아예 봉인해버려요. 못 쓰게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기 투표 업체, 거기 투표지 분류기를 제조해가지고 납품했던 업체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 업체는 배제시켜버리고 성능이 개선되고 또 신뢰성이 확보되는 그런 장비가 도입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볼 때 뭐 이렇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법령을 들어요. 그 법령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재분류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할 때 이게 애매한 게 많았어요. 예배가 없는 투표용지 사용할 때 그때는 이제 이게 조금 위로 치우치면 위에가 유효표, 무효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도 많았습니다. 이게 많이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그때 2004년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니까 그때부터 거의 한 14, 5년 그 정도를 매 투개표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정감 선거를 혹시나 이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감시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선거 직후부터 지금 선거 조작 이슈가 네. 어떤 통계적으로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의혹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뭐 선거 조작이나 뭐 통계가 조작됐다 이런 것들은 뭐 김어준과 같은 좌파 진영에서 2012년 대선 때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었다가 또 당시에 또 희한하게 어느 순간 또 조용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 하던 그런 선동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도 이제 원래 일단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거는 2017년이 처음입니다. 네네. 2017년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좌파 진영, 자칭 진보 진영에서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항상 그래왔었어요. 네. 항상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그 투표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신을 양산하는 게 그দের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당했죠.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2012년도에도 그때 자익진영에서 이제 김어준이나 걔네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 당선됐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는 2013년도죠. 바로 그 다음 해에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은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공청회 열면서 거기 이제 진보 진영에 이제 각종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쉽게 말하면 2012년 대선 승복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자를 가졌어요. 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그렇죠. 같이 뭐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뭐 말하자면 끝장 토론식으로. 네,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좌파 진보 진영에서 거의 다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그때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이어졌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정당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2017년도에 그 16년부터일 겁니다. 16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잠깐 제가 데이터를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요. TF팀은 그 박주민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세월호 변호사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TF팀을 꾸려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은 그냥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선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실제로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제 선관위로부터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그 이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시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현장에서 직접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2016년. 네, 16년, 17년 한 그 사이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보궐대선 이전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 좌파 진영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것이 완전 물밑을 확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예 사전 교육을 시킨 거네요. 혹시라도 또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진영만 피해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진영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신을 갖게 되면은 투표하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참 저도 아쉬운 게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이 어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는 식이고 사실 의혹에 대해서 정말 이 의혹이 누가 봐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검증이 되고 검증해 본 결과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싶으면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추스려 나가는 이런 정말 확실한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쉬운 게 참 통합당이 너무 아쉽네요. 왜 통합당에서는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정말 온 진영이 몇 달간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제가 참 책임 민주당처럼 이런 것들을 안 2017년도에 보궐대선이 막 끝난 다음에 그때 대표적인 물론 그때도 열 몇 가지였어요. 네. 그때도 동일하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 QR코드 그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네.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 새삼스럽게 이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전 물론 그 전에 뭐 좌파 진영에서 먼저 QR코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 딱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투표용지 2가지 논란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총선 때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이죠. 탄핵 정국을 맞이하기 그 뭐 1년도 채 전이지. 그 탄핵 정국이 2016년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해에 있었던 총선 제20대 총선 그때 이제 투표용지가 바뀐 게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여백 없는 투표용지 계속 쓰다가 2016년 이제 제20대 총선 그때부터 이제 여백 있는 투표용지로 바뀌었었어요. 무효표를 줄인다는 투표용지 그 양식 자체가 양식이 바뀌었죠. 네. 후보 사이가 그냥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노트식이냐, 아니면 원고지식이냐, 아니면 많은데 원래는 노트식으로 줄 하나로만 이제 1번, 2번 갈라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줄에 선에 이제 도장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위로 치우치면 위에가 유효표예요. 네네. 근데 이게 한가운데 찍히면 누굴 찍은지 모르니까 무효표인데 그러네요. 한가운데 표현이 애매해요. 이게 자로 정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작아지고 돼가지고 진짜 0.01mm라도 많으면 이게 유효표 돼 무효표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서 여백을 둬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칸칸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을 찍었는데 2번에 조금이라도 천만 물려도 무효가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탄핵 정국 때 이제 지난 보궐 대선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한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선거는 축제 속에 치러져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하다 보니까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당연히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선거 결과가 완전 완패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버린 거예요. 이게 그 투표용지가 바뀐 게 우리가 각인되기도 전에 탄핵이라는 이 정국 통해 가지고 돼버리니까 이거 충분히 이런 논란은 예측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선관위도 책임이 크고 가장 큰 거는 선관위 책임이지만 각 정당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 공화당이나 뭐 우리가 그때 새누리당이 있구나. 새누리당이나 이제 또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 당신을 지지하던 당원들이 이런 거짓된 선동에 미혹대가 빠져 있으면은 책임지고 나서가지고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엉뚱한데 시간이나 열정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원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해버렸어요. 그냥 알아서 제풀에 지치겠지. 나 이게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이런 논란, 2020년까지 이어지는 부정력의 단초를 제공했다 봅니다. 지금도 참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이런 사실 본인들이 직접 뛴 선수고 본인들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그냥 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커지도록 그냥 놔둬버리고 뭔가 책임 있는 자리를 좀 공개적인 자리를 공론화의 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오세훈 후보님이 여기서 한번 인터뷰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 네. 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보니까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처음에는 본인도 이게 부정인 줄 알고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긴급 소집을 했더니만 거기 이제 실제 참관했던 사람들이나 다 의견을 다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때 아이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무산됐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얘기하시고 너무 욕 들어먹으셔서 그러니까 그게 저만 아는 게 아니고요. 너무 죄송하죠. 후보자들 거기 밑에 쉽게 말하면 참모들. 네. 참모들은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특히나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 참모 중에 선관위에서 직접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 교육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표 현장에서도 정확히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미 교육이 된 상태에서 정확히 영상도 찍어 놓고 아주 증거 영상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럴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선거의 이제 후보자들은 그 밑에 이제 선거 참모들이 보통 1, 2년 이런 신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이 이제 거기에 선거 참모들은 보통 짧으면 5년이고 10년, 20년, 30년 하는 이런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개표 시스템이든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개표 현장에서 만약에 당락이 애매하게 예를 들어 역전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 참모들이 난리 납니다. 네. 끝까지 정말 눈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부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기다가 한 200표, 500표로 이거 지잖아요. 그대로 승복 안 해요.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개표 현장에서 저게 의심된다. 저 읍면동이 과거에는 우리가 앞섰는데 이게 왜 징계 나오냐. 재분류표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하자. 요구하게 되면 다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그 자리에서 개표 현장에서 승복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선관위 법원장이거든요. 법원장이 물어봐요. 승복하냐? 아니면 더 확인할 게 필요하냐? 그럼 확인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 다 시켜줍니다.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가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한다고요. 그런 거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결국은 몇십 표로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승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승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개표 현장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은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있잖아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안 그냥 나서고 있는 거죠. 침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정말 이거는 좀 의도가 좀 나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쉽네요. 통합당이 정말 민주당처럼 좀 적극적으로 이 토론을 통해서 좀 가타부타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는 그렇죠. 이런 계기를 아무래도, 마련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고 그냥 침묵 또는 외면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통합당에서도 외면하고 있고 어쨌든 의혹은 의혹대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선거제 조작 의혹이 사실은 뭐 여러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뭐 오늘 토요일에도 지금 뭐 집회가 아마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막 전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답답하셔서 호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직접 연락을 취한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이게 또 저는 이미 예상은 했지만 또 불거졌을 때 뉴스타운 TV에서 이제 김동승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2017년 보궐대선 때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투개표 전문가라고 참관인 전문가라고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투표용지를 딱 시연을 하는데 본투표용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본투표용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흑백으로 인쇄됐어요. 흑백으로. 그래가지고 위에 빨간 색깔 원래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칼라로 인쇄가 됐었지만은 이번 지방선거는 흑백이라고 사진 다 공시가 됐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청와대 선관위 청인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제일 위에 투표 제일 상단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화면 딱 띄워놓고서 이제 당연히 흑색이니까 띄워놓고 한다는 얘기가 원래 선관위 첨의는 다 빨간색인데 지난번 대선 때도 다 빨간색이지 않았냐.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 검정색인 거는 프린트를 해서 그렇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손상윤 대표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상윤 대표한테 직접 내 문자 보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우석 이제 주필님도 함께 계셔서 그분한테 문자 보내고 제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 이외에 뭐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도 직접 내 연락처가 없어서 그 생방송 중에도 내가 했고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또 이메일로도 제보를 했고 제발 날 불러달라. 당신들이 지금 투개표 현장 그 전문가라고 부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다. 제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기꾼들 내세우니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신의 한수 네? 신의 한수 그 손혜식 대표님한테도 내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해가지고 제발 나를 불러달라. 당신들 검증하기 어려우면은 제가 하겠다. 그리고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도에 그때 이제 한성조 장관하고 서양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 두 사람을 딱 내세우고 패널로 내세워가지고 5구 보궐대선 부정선거 증거가 확인됐다. 증거 잡았다라는 그 특별 방송을 했던 분이에요. 그 시내에서 내가 그 방송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증거가 나왔어. 아까 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선거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 추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근데 증거가 나왔대. 확인됐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영상을 진짜 한 10번 가까이 내가 봤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전부 다 검증해 봤더니 거기서 제기됐던 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명백한 거짓인 거예요.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신혜식 대표도 방송하면서 본인도 약간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이거 좀 애매한 이상한데 했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 방송이 삭제됐더라고. 동영상이. 신혜식 대표는 과거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이 얼마나 이제 이게 악랄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는지. 그런데 이번 선거 또 그랬지. 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공병호나 그리고 이봉규 TV 그분들한테도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제 실체 다 밝히고 제발 저를 패널로 불러달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진실을 규명하자 최종 기초 사실관계만 확인하게 되면 어차피 곧 닥칠 재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제기했던 게 모든 게 시작부터 다 거짓인 게 선관이라든가 법원에 의해서 다 드러나 버리면은 이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닥쳐질 재앙이라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재검증해보자. 그래서 아닌 건 지금이라도 털어내자. 그래야만이 진짜 문제되는 것만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안 불러요. 연락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선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서북청년단의 정함철 단장님 모시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측에서 최근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라고 해서 총 102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백서를 발간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보시면 이번 총선에 대한 개요 나와 있고 본론 2부의 본론 보시면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한 40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4장 보시니까 선관위 해명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결론 해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이제 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순서가 쭉 나오죠. 1번부터 시작해서 총 40가지의 의혹, 이런 의혹이 이번 선거에서 제기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한 의혹들을 정리를 해 놨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계부터 시작했으니까 1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 63대 36 이런 의혹들이 쭉 제기가 되어 있고요. 4번, 5번, 6번 QR코드와 관련한 이런 의혹들도 들어가 있네요. 12번 보시면 화성시 봉담읍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0명이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 해명에 의해서 이미 다 해명이 된 내용이죠. 그것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서 0명 처리된 것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뭐 사전 투표함 관리 문제, 또 기표하지 않은 뭐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 그다음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있는 투표지 15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투표지 분류기 관련해서 이게 뭐 통신이 된다 뭐 이런 의혹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40여 가지의 의혹 가운데 선관위 해명을 거쳐서 해명이 된 부분들은 빼고 이 백서부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백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단장님께서도 백서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금 뭐 40여 가지의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사실상 뭐 지금 보고서의 마무리 부분에는 뭐 몇 개로 사실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40여 가지의 의혹 중에서 한 몇 %는 이거는 뭐 좀 문제 삼을 만하다라는 게 있었나요? 제가 그 선거 부정선거 이제 백서가 나오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해명한 내용도 함께 담아놨더라고. 다 담아져 있는데 선관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사회운동을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할 때는 항상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우긴다고 될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항상 법령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잘못된 그 뭔가를 지적하려면은 어떤 법령과 규정을 찾아가지고 왜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 왜 법령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한 40여 가지를 지금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있으면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는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선관위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서 앞으로는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40가지를 제기해서는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그래 나와야 되는데 웬걸 이거는 제가 부정선거 백서를 찾아보니 선관위에서 이 해명하고 있는 40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 보셨잖아요. 한번 보셨다시피 단 하나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관위 입장에서 있는 규정대로 법규대로 법령에 있는 대로 규정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상 없이 진행된 건데 당신들이 억지로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다 해명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잡한가, 우리가 의혹 제기했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이 없었으면 선관위로 하여금 이런 답변을 받게끔 됐는지 참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제기했을 때는 한 95%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혹여나 한 5%라도 정말 문제되는 거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사실 통계적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검표 수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뭐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시면은 재검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검표를 이제 어차피 재검표하면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틀리게 되면은 투개표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확인과 도장이 적혀 있잖아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수치가 바뀌어 있으면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표 현장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때 그냥 선관위 직원들만 결론 짓고 선거 개표 끝 완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보자 당사자들이 의견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성자와 패자가 나오게 되면은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재검표를 요구하게 되면은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잖아요. 어떤 데는 이미 거의 뭐 90%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이제 한 30%, 40% 나온 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개표를 다 진행했다더라도 그것이 이의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된 거예요. 근데 통계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통계는 한마디로 그냥 이론적일 줄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거 개표가 확정된 거는 실제 득표를 계수한 그 수치에 의해 가지고 득표가 확정되거든요. 근데 통계 자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재검표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재검표를 해도 그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통계학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었으면 그 데이터 토대로 실제 투개표 현장의 전문가, 실제 투개표 현장에 참관했던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은 네. 지금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으로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이런 통계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의혹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실제 후보자들 이제 전문 참관인들, 선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런 의혹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말도 안 되는 뭐 서양기라든가 김동성 씨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완전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 그러니까 통계 어떤 조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현장 전문가라고 해서 모셔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보시기에는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혀 아니었죠. 완전 2017년 보궐대선 때부터 주장하던 한마디로 저는 사이비라고 다든해요. 다든하는 게 왜? 명백한 거짓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내세우니까 이게 같이 이거는 통계 자료하고 거짓된 그 정원들하고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40여 개 의혹 중에서 지금 결론 부분을 보면 그래도 지금 이러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다라고 해서 결론 부분에 남겨놓고 있어요.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도 뭐 저분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이제 벤자민 윌커슨이라는 분이 뭐 CPU 설계자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셔서 저 기계를 뜯은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고성능의 칩이 들어가 있어서 저 투표지 분류기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슈퍼 컴퓨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런 것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라고 그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은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고 주장을 해야만이 마치 어떤 이제 전자개표니까 외부의 어떤 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고성능 칩이 있어서 수치를 조작하고 결과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전자개표기라는 이거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개표 현장의 시스템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지금 외면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되려면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면서 그냥 확정이 돼야 됩니다. 1번 몇 번, 2번 몇 번, 3번 몇 번. 그러니까 그 결과치로 통과된 거 결과치로 다른 그 다음에 단계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신뢰할 만하다면은 기계가 지나가면서 1번 몇 표, 2번 몇 표, 야 당선 확정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라면은 전자개표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모든 이제 집계가 다 당락이 결정이 된다면 결과까지 아주 확정이 그리 된다면 외부에서 마치 어떤 뭐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당락을 변경시킨다 별의별 이게 다 매칭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애초에 한 번도 도입된 사례가 없어요. 전자개표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정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 보통 이제 정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신속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선을 할 때도 이제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거 우리 당내 경선을 하니 지역 선관위에서 이거 도와달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요청하면은 보통 이제 전자투개표를 가져와요. 전자투개표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선거인단이 포함되면 당원들이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동 집계돼가지고 안에서 한마디로 결과치가 도출됩니다. 누구 당선, 몇 표로 당선. 이게 전자개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에서 공직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게 아니고 모든 투표 함이, 하나의 투표 함이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다 통과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종이가 한 장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분류를 하니까 1번으로 분류, 2번으로 분류, 3번으로 분류, 그 다음에 재분류로 가게 되면 그대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1번 몇 표, 1000표, 2번 뭐 1200표, 3번 500표, 그 다음에 재분류 200표. 이렇게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수치만 인쇄돼서 나와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네.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이게 뭐 서버 고성능에 무슨 뭐가 장착이 돼 있고 하더라도 단순한 분류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죠. 전자개표가 아니다. 결국은 수개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빈칸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그게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개표 저희가 시연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맞죠. 네네. 보여드려서 그 시연회 영상을 정말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접수부가 있고, 그 다음 개함부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투표함을 열어서 다 쏟아내죠. 네. 투표를. 그래서 대충 분류를 해서 그 다음 넘기는 게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네네. 자, 운영부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류기에다가 표를 넣고 막 돌리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1번 후보 표, 네. 2번 후보 표, 네. 3번 찍은 표. 네, 구분이 되죠. 네, 구분이 네.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다시 재검을 해 봐야 되는. 그렇죠. 도장이 애매하게 찍혔다든가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무효표 같은 경우는 다 재분류 코너로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검표 대상표는 따로 이렇게 따로 집계가 가죠. 되죠. 네. 네, 그래서 보통 뭐 1번 후보, 2번 후보 각각 100묶음씩 묶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재검표 대상은 또 따로 묶어서 이게 몇 포인지 표시를 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무슨 출력이 되는 게 있나요? 총 집계한 내용을? 그게 이제 개표 상황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제 종이 한 장이 출력이 됩니다. 네네. 하나의 함이 다 개함이 네네. 완료되고 다 통과하게 되면 한 장이 출력이 되는데 네, 그래서 1번 후보가 몇 표를 장, 득표했고. 득표가 아니고 득표 개념이 그 분류되어 있는 수, 네네. 분류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있는 1번은 1000메가 분류가 돼 있고 네. 2번은 뭐 1200메가 분류돼 있고 네. 분류예요. 네네. 밑에 재분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네. 재분류에서 유효표, 무효표를 구분할 때 1번의 유효표, 2번의 유효표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두 가지를 합산해가지고 최종 득표가 나와요. 이건 다 네네. 수기로 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류기에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네. 다시 옆에 있는 심사 집계부로 넘기죠. 그렇죠. 거기서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때 육안으로 확인하죠. 네. 직접. 1번으로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는 이제 개수기가 있죠. 우리가 네. 지폐 세는 기계 같은 이 개수기에다가 자 1번 1000표 다 넣고서 한 50매씩 아마 100매 단위로. 100매 단위로. 100매 단위로 이제 그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네네. 100매가 차게 되면 옆 칸으로 넘어가요, 자동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100매 묶음을 꺼내서 네. 바로 고무 밴딩에 딱 쌓아놓거든요. 네네. 또 100매가 딱 쌓으면 또 옆에 칸 넘어가면 또 100매 꺼내가지고 또 고무 밴딩 앞에 쌓아놓고. 네네. 그게 100매 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걸 심사집계부에서 실제로 그 100매가 맞는지, 네네. 그리고 1번에 1번끼리만 가 있는 게 맞는지, 이제 네네.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현장을 봤는데요. 이 개수기, 그러니까 네. 지폐 세는 기계 같은 거기다가 이제 투표용지를 놓고서 한 장씩 떨어지는 걸 보면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이게 네. 일본에 찍혀 있는 종이만 계속 쌓여야 되는데 네. 여기에 뭐 아무 도장이 없거나 다른 칸에 도장 찍힌 게 들어가 있다? 구분이 될 만큼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떨어지는데 거의 2번이나 무효표가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예요. 절대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올린 영상에 보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개수기에서 봤습니다. 네. 유효표에서 이제 1번이 떨어지다가 무효표가 떨어지는 영상이 이 다음에서 이제 공개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영상이 조작 영상입니다. 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번 투표용지에, 왜냐면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다음에는 1번에 1번끼리만 묶여져 있어요. 무조건. 네. 2번에 2번끼리. 무효는 무효표끼리. 그런데 1번 투표용지가 개수기에서 떨어지다가 무효표가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되면 전체 다 재검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진짜 그런 영상이 있다고 하기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만 그 영상은 1번 투표용지에 유효표가 떨어진 거에 무효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무효표만 개수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재검표 대상 그죠? 재검표 대상 중에 분류를 하잖아요. 네네. 분류를 해가지고 유효표 다 빼고 네. 무효표만 모아가지고 무효표만 모이면 이게 뭐 100장이 됐든 70장이 됐든 네네. 50장이 됐든 네. 이걸 다시 한번 그 개수기에 올려가지고 전체 몇 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네네네. 숫자로.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걸 아주 찰나 한 장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무효표가 떨어지는 한 장만 찍어가지고 마치 그 밑에는 다 유효표가 있는 것처럼 그 영상을 보면 밑에 유효표가 안 보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상이에요. 무효표 영상인데 이걸 마치 1번 투표 유효표 용지에 2번 무효표 용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네. 만든 조작된 영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상식 아닙니까? 말로서는 1번 유효표에 무효표가 떨어졌다는데 1번 유효표가 떨어진 게 안 보여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개표가 되려면은 투표지 불기를 거치자마자 그게 투표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자개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분류기는 단순 분류기고 모든 심사 그 집계는 집계부를 통해서 유관을 통해서 그때 참관이 다 감시를 하거든요. 유관을 통해 가지고 수기로 다 기재된 것을 확정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아니죠. 심사 집계부에서 한 번 더 개수를 하고 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손으로 이제 몇 그렇죠. 장인지 다 계산기로 네. 두들겨서 네. 뭐 무효표 몇 장까지 다 네. 집계를 해서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표로 가고 숫자가 혹시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도 합니다. 네. 그래 또 그 다음 심사집계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또 확인을 해요. 또 그리고 거기 확인관들이 도장을 찍을 때 보면은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이제 분들이 와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모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바구니 이제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 모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임의로 하나 빼가지고 1번 게 모여져 있는데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 이상이 없으면 도장 찍고.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면은 그 수치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 벤자민인가요? 이분도 제기하는 게 마치 고성능 칩이 있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수치가 확정이 되면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로 네. 수치가 전달되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네? 전제가 뭔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네. 외부와의 어떤 서버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한 것처럼 거기에 뭐 고성능 칩이 들어갔더니 그 고성능 칩은 그냥 투표 용지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도장이 이번에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선관위가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선관위가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뭐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당연히 기표란 있죠. 네네.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무조건 재분류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다 무효표는 아니에요. 네네. 거기 후보란이나 번호, 기호나 그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에다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확실하게 이 후보를 선택한다고 표시가 되시면은 재분류에서 원래 유효가거든요, 유효표로.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독 이제 선관위가 어떤 신속성과 어떤 이런 편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게 분류되게끔 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성능이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바람에.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장이 찍힌 게 이제 1번 이제 그 기표 찍힌 것 말고도 번호나 네, 정당명이나 이름 옆에. 이름에 찍힌 것도 이제 하나만 찍혀 있으면 유효표인데 이게 다양합니다. 하나 찍히고 옆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1번에 동그랗게 찍혔는데 2번에 한 반 정도 찍혀 있다. 다 무효표예요. 네. 그것도 반 정도 찍힌 게 정식 기구로 찍힌 게 보이면은 정식 기구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지문으로 만약에 묻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유효표가 되는데 네. 이거 정식 기표구로 해가지고 1번을 찍고서 다시 2번을 찍으려고 살짝 갖다 댔다가 1번을 찍는다. 이런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또 재분류를 분류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어떤 뭐 칩이나 프로그램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득표수가.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마치 전자개표기다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기게 되는 거죠. 네. 의혹을. 어쨌든 뭐 개표 어떤 현장을 보면은 아무리 뭐 해킹이나 뭐 서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수개표 과정에서 계속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어차피 그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해킹에 의해서 네. 어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어떤 조작 프로그램이 갑자기 가동되는 거, 그게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이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 결과치하고 사전투표 결과치하고 너무 차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의혹 제기하는 게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해킹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 어떤 뭐 지령을 내리게 되면 본 투표 용지는 그런 게 표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히는데 사전 투표 용지는 QR코드가 있잖아요. QR코드의 숫자는 31자리입니다. 네. 31자리에 이미 선관위에서 다 해명한 것처럼 선거명, 선거구명, 그 다음에 관할 선관위명, 그 다음에 일련번호. 딱 그렇게 31자리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외에 또 숨어있는 암호 코드가 있다라고 그들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 후보가 우리 측이 질 것 같으니까 QR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장당 한 장은 1번으로 가게끔 아니면 세 장당 한 장이 1번으로 가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 선거에서 이번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가 한 대표적인 얘기겠죠. 본 선거에서 분명히 이겼거든요. 분명히 5%, 6%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가 개함이 시작되면서 이게 5%, 6%가 4%, 3%, 2% 이렇게 줄어드는 격차가 벌어지면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상관없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이기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 주무실 분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후보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개표 현장에 있는 거기 참관인들이나 그 선거 관계자들은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초비상이 걸려요. 그게 뭐 12시간 지나도 그 다음날 아침 오전이 되더라도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는 눈이 떨어지라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마치 이제 그러니까 QR코드를 새벽에 제일 마지막에 여는 이유가 참관인들이 피곤해가지고 졸 때 참관인들이 막 피곤하고 하니까 별로 이제 그 감시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이 선거 당락이라는 게 국회의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느 바보가 자기 표 도둑맞는 후보 자기 표가 도둑맞는 걸 그 후보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제 QR코드가 같이 포함된 부분들인데 그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고 자꾸 이제 그들은 전자개표기다. 이거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전형적인 종북 세력들이나 이제 북한에서 걔네들이 자행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기일 뿐이다. 그렇죠. 네. 분류기일 뿐이죠.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뭐 검증 단계가 몇 번이나 있기 때문에 실제 개표 과정에서 이것은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는 수개표 그렇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수개표가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혹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아까 투표지 분류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QR코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앞에 그 의혹 제기된 부분을 보면은 QR코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QR코드 자체가 뭐 50자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그리고 이 QR코드에 뭐 500만 명의 개인정보, 뭐 학력, 뭐 무슨 병역 여부까지 또 뭐 전과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 해명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서는 사실 그 의혹 제기 부분은 사실 다 빠졌어요. 처음에 그 52개 자리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었나요? 네, 그렇게 주장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31자리죠. 31자리. 뭐 이거는 찍어보면 나옵니다. 거니까요. 사실 선관위 해명으로 이것은 정리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각 채널들 영상에서 아마 저런 공문을 첨부했던 것 같아요. 사진 잠깐 보시면 네, 개인정보 뭐 영향평가 대상 해서 선거관리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에 뭐 이런
아주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맨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보유 예정 개인정보 수해서 약 5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네,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죠. 그래서 참 이거는 애초에 그 QR코드가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이번 선거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네. 2017년부터 그때부터 똑같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뭐 법령 위반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법령에는 어쨌든 바코드로 그 하라고 명시는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선관위에 얘기를 했죠. 빨리 개정을 해라.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선관 입장에서는 QR코드도 그냥 바코드의 한 형태다라고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이제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점은 입력되는 이제 그 정보의 수예요. 수의 양의 차이인데 바코드로는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입력 우리 딱 찍어보면 31자리가 나오는데 31자리가 바코드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31자리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QR코드 만들었는데 실무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그 법령 개정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바코드 등의 어떤 전자식 표기를 할 수 있다라면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문제는 뭐냐면 법령에는 분명히 그 바코드에는 이제 거기 선거명 그리고 선거구명 관할 선거명을 관할 이제 선관위 명을 넣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넣어야 된다가 강조형이 넣을 수 있다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1년 번호가 또 빠졌어. 1년 번호 들어갔어야 되는데 1년 번호는 또 법령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선거명과 그리고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명 이외에 만약 다른 정보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QR코드 찍어보면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1년 번호 마지막. 거기다 이거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다만 거기 아까 그 바코드를 이제 QR코드 그 부분은 그냥 문구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정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는 그 부정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 QR코드에 뭐 500만 명이 아까 그 데이터 적용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또 나중에 본투표장에 와가지고 나 본투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확인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사전투표 했는지 본투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00만 명 아마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율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데이터 양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한다는 그 취지인데 QR코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QR코드는 내가 신분증을 주면은 딱 출력이 됩니다. 그냥 용지가. 출력이 딱 돼가지고 QR코드에 찍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투표지의 관할, 선관위가 어딘지, 이게 어떤 선거에 하는 건지 하고 1년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출력된 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편함 투표함에 넣게 되면 그대로 보관하다가 개표장에서 그냥 개함이 되잖아요. 개함이 돼가지고 다 끝나면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폐기시키거든요. 그 QR코드 무슨 용도가 있다고 이 안에 정보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과정에서 한번 이걸 투표 용지가 읽을 수 있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뭔가 과정이 있으면은 이 안에 무슨 다른 정보가 들어갔다는가 아니면 다른 정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전혀 없잖아요. 그냥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개표장에서 개함됐고 끝난 다음에 보관됐다가 폐기되는데 무슨 정보 의미가 있죠? 아마 뭐 해킹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QR코드를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기초 사실관계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인 이런 바탕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 500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라고 보여준 이 공문도 사실은 이것과 QR코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문이다라고 선관위가 해명했고 그 해명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선거와 투표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선관위가 중앙 서버에서 어떤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제안서를 공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이 QR코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문을 근거로 해서 뭔가 조작의 증거로 이렇게 영상에 사용되는 걸 봤는데요. 네, 조금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저장되는 목적은 이제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1일차와 2일차 이를 마찬가지로 2일차 사전 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투표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저장이 돼 있어야만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선거인 명부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제 본 선거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는 아마 본 투표에 가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본 투표 이제 가면은 처음에 신분증 확인할 때 선거인 명부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 이름을 찾아가지고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1일차 사전투표, 2일차 하신 분은 2일차 사전투표가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쇄하기까지가 필요한 정보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돼야만이 중복투표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거는 또 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합니다. 네. 그건데 그걸 이제 QR코드에다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참 무책임한 이제 선동이 되는 거죠. QR코드가 찍히는,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뭐 도장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 있었다. 그거는 이제 프린트 되었다. 그 뭐 이런. 일본은 또 최근에도 또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전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이제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습니다. 네.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그 인쇄가 돼서 나오냐?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딴 데서 또 프린터 다 출력해가지고 집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무사시한 주장을 하는데, 사전 투표 용지는 네. 프린트를 하면은 거기도 도장도 프린트돼서 나오는데 네. 이거를 도장을 찍었어야 되었다라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투표 문제다. 관리관이 이제 비어 있는 이제 출력이 되면은 그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왜 그냥 인쇄돼서 나오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상식 법령이나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제 원래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을 찍고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 투표 중심으로 이제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본 투표에는 반드시 빈 용지에다가 도장을 그렇죠.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본 투표는 이미 사진에 인쇄가 되잖아요. 네네네. 인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 청인은 그 상단에는 이제 검정색입니다. 흑색으로 출력이기 때문에 네네. 출력이 되지만 밑에 하단에 투표 관리관은 네모 칸에는 비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일련 번호가 있는 절취선이 있는데 그것도 안 뜯어져 있는 상태, 절취선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돼서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그 처음에 이제 본 투표소에서 투표 준비할 때 투표 용지 함을 이제 봉인되어 있는 함지 뜯으면은 이제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딱 6시부터 투표 시작하잖아요. 6시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일일이 그때 찍다 보면은 실수로 도장을 안 찍고 줘버리면요. 그 소중한 한 표가 기권 처리됩니다. 네. 개표장에서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투표 용지가 나오면 기권 처리가 돼요. 네, 지금 당일 투표 얘기죠. 그렇죠. 당일 투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투표 용지에 대해서 100매에 한해서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투표 용지가 100매 단위로 묶임이 돼 있습니다. 100매 단위로 색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네네. 뒷번호 숫자. 그대로 100묶음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100장을 꺼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옆에 투표 용지 놓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사전 투표도 빈 상태로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본 투표 용지는 이제 여분의 투표 용지가 남습니다. 네네. 나중에 선거가 이제 딱 6시에 딱 종료하게 되면은 배부하지 않은 여분의 투표 용지가 남는다고. 여기는 도장이 찍혀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5시 반 정도씩 나가면은 100점 미리 안 찍어 놓죠. 네. 그때는 실제 마지막 오시는 분만 확인하고 찍어서 줘요. 네네. 그러다가 그 최종 마지막 시간 딱 6시 땡 되면은 투표가 종료되거든요. 네네. 그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여분의 투표용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봉인해서 가져가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확인이 돼가 투표용지가 단 한 장만 출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 한 사람이 한 장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분의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은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또 옆에서 불필요하게 도장을 찍는 절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도장을 미리 이제 스캔을 읽혀서 그냥 자동적으로 본인이 확인되면은 투표용지가 출력이 될 때 투표 관리관 도장까지 인쇄돼서 나오게끔 돼 있고, 이거는 법령의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으로도? 인쇄로 사전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상위 법령에는 그 내용이 없고 밑에 이제 하위에 또 시행규칙에 있는 거가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투개표의 절차를 이해를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한 장이 출력되는데 굳이 옆에서 또 그 도장 또 찍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럼 그만큼 인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을 안 찍었고 프린트된 용지라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도 네,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네, QR코드 관련해서도 뭐 어쨌든 이거는 법적인 미비점을 앞으로 제도 개선해서 푸는 문제로 이거는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사실관계 다 드러났으니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최근에 저희 주갑제 TV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천 신중동에서 사전투표에 18,210명이 이틀간 투표를 했더라.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7초당 1명씩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강력한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지금 1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뭐 최초에 한 사람이 투표장에 등장해서 들어가서 투표를 마치는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투표장의 모든 뭐 기표소라든지 정말 각 부스별로 사람이 다 차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그 투표함에 그 표가 몇 초당 하나씩 들어가느냐 이것만 재면 되는데 좀 영상에서 이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18,210명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한 7,000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 선언이 있었다라는 뭐 이런 주장도 받습니다. 제가 부천 신중동에서 뭐 한 아르바이트생이 양심 선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찾아봤어요. 근데 잠깐 한번 영상을 사진을 보실까요?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인데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그냥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댓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고 많으세요. 제가 이틀 동안 사전투표 알바했는데요. 하루 종일 줄 서서 계속 오후 6시까지 투표자 쉴 새 없이 투표. 하루 약 3,500명 정도, 뒷날도 약 3,500명. 그래서 이틀에서 7,000명이라는 얘기죠. 관외, 관내 다 포함입니다. 비닐 장갑을 나누어 주었기에 정확히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참고하세요. 프린트되는 기구가 5, 6대 정도였다라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저거 외에 뭐 양심 선언한 분이 정말 본인 뭐 신원 확인도 다 해주시고 뭐 관련 사진이라든가 뭐 장갑을 나눠줬으면 뭐 그날 쓴 장갑 뭐 인수증이라든가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댓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로 저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저 댓글 하나로 저것이 뭔가 의혹의 증거가 되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좌파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저 그날 아르바이트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 다 숫자를 센 사람이 접니다. 그날 18,000명이 정확히 투표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면은 나도 양심 선언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사실 조롱이 달린 걸 봤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비통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비통한 심정인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는 이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적발하고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가지고 검증 절차 너무나도 기본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아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누군지 확인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5대 6대였다고? 아니 우리 상식 다 알고 있잖아요. 투개표 과정에 참관인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 후보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현장에 가가지고 투개표 과정을 다 감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신중동이라는 거기 부천시 신중동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뭐 참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외에 뭐 우리가 원하는 출마인지 모르겠는데 출마한 정당에서는 이제 추천할 수 있어요. 출마한 정당에서는
그 참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 아르바이트생이 만약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검증 절차가 뭐냐면은, 그 해당 지역에 우리 쪽 참관이 누구든지 금방 확인됩니다. 그는 우리 쪽 정당 이제, 거기 뭐, 거기, 서울이면 서울시, 부천이니까 경기도당 사무실에 보면 다 있어요, 기록이. 아니면 그 후보자, 그 캠프에도 다 있어요.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별로 전화해가지고, 야,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제보를 하는데, 한 7,0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프린트가 5대, 6대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당신이 참관할 때 어땠느냐? 물으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금방 확인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거죠.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참관인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그 주요 지기자를 이제 출전해 가는 곳이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검증 절차를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정말 책임 없는, 하나의 뭐 찌라시와 같은 이제 이런 주장에 그냥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뭐 4점 몇 초당 하나씩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다가 나중에 선관위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해명한 게 뭡니까? 프린트기가 23대였다. 아니, 그걸 선관위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가요? 네, 정확히 그 투표지 발급기가 23대고, 네. 이제 기표소가 27곳이었다. 기표소는 30군데라고 제가 기사 봤거든요. 아, 그래요? 기표대는 30군데, 이제 프린트기는 23대, 기표대는 30군데, 투표함은 하나. 네네. 그래서 하나 꽉 차게 되면 바로 또 옆에 또 대기하고 있는 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체를 한대요. 그걸 내가 기사에서 봤어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검증 안 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증할 수 있잖아요. 뒤늦게라도. 그런데 뭐 이제 그 해명에 대해서 그 110평 정도 되는 장소에 23대의 발급기와 30곳의 기표소가 들어갈 장소가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세연에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조롱하듯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정말 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아니 그럴 시간에 차라리 참관인을 찾아가면 전화 한 통화 물어보면 될 것을 네? 참관인의 인맥 확인되잖아요. 누군지. 우리 책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왜 그 노력을 안 합니까? 그 간단한 검증적인 방법조차 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선관위가 투표소라든가 사전투표소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선거 업무가 자기네들이 그 모든 건데 선관위 존재 이유 아닙니까? 특히나 이 공직선거가. 그러면은 미리 다 파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선거구에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왔네? 이 동에. 해서 들어왔네? 그래서 신도시 들어와서 한 7만 명이 늘어났어. 그럼 기존에 3만 명이 있을 때 그 투표소가 만약에 세 군데였는데 7만 명 늘어났잖아요. 그대로 세 군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왜 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시간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다 고려해요, 선관위가. 다 고려했을 때, 이거 충분히 적절하게 다 투표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아니면 투표수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왜 투표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하루밖에 딱 정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표소를 늘리는 거예요.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배로 이제 투표소 늘리는데,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죠.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뭐 거대 신도시 아마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것 같아요. 부천 신중동이 본 투표소에서는 투표소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 투표소가 27군데입니다. 27곳. 하나의 동에서 27군데라는 건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천시 신중동만 투표소가 27곳.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신중 1투부터 27투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7개 본 투표소에서 이제 하루 투표하기 위해서 27군데를 나눈 거예요. 네? 나눴는데 그런데 사전 투표는 한 군데밖에 못 하죠. 한 군데. 법령에 읍명동당 하나를 두게 돼 있기 네. 때문에 하나밖에 둘 수 없는데 이건 아마 앞으로 개정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27군데에서 하는 걸 그러니까 이틀이긴 하지만 그걸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매 선거 때마다 늘어났어요. 참여 인구가.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거는 이미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왜 그걸 예상 안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투표소가 한 군데지만 실제 그게 바로 일시에 할 수 있는 이제 프린트기를 23대나 어쨌든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정하게 계산해가지고 다 놓는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 뭐 아르바이트생이 5대, 6대 있다고 그걸 그대로 고지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사실 그 주장대로 계산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18,210명이 아니라 정말 저 양심 선언대로 이틀 동안 7,000명이 투표했다. 그럼 7,000명을 24시간으로 계산해도 한 명당 한 12초 만에 투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법 자체가 그렇게 계산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사실 민경호 의원이면은 아니 참관인을 모릅니까? 민경호 의원은 자기 선거에 그 투표소에 참관인 추천 안 했나요? 네? 추천했을 거 아니야 본인도. 그럼 뭐 해당 참관인한테 물어보면 될 문제를 네, 왜 그걸 안 했을까요? 네, 그건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미래통합당 참관인 통해서 확인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저희 쪽에서라도 정말 확인 가능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선관위 해명으로 사실은 뭐 해소가 된 부분이었죠. 선관위에서는 네. 아니다, 4.7초당 한 명이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발급기와 기표소가 있었기 때문에 2분당 한 명 꼴로 투표를 제가 한 계산해보면 거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18,210명을 23으로 나눠야죠. 네, 23으로 나누면 그 한 대당 몇 명씩 네, 그렇죠. 담당을 그렇게 했는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저희도 계산했었어야지. 애초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분 40초 정도로 네,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네, 한번 각자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싶네요. 그냥 해당 참관인만 연락을 찾아서 네.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엄청 분주했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상을 이제 봤을 때, 실제 인구가 봤을 때. 그리고 참관인이 봤을 때 진짜 한가했다, 한산했다. 이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CCTV도 검증하고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최소한 그 검증할 수 있는 조차도 하지 않고서 의혹을 제기하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백서에서 또 의혹으로 이제 남겨둔 부분이 이겁니다.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더라. 대표적인 곳으로 지금 경기도 파주시 을의 진동면의 사전 투표자 수가 뭔가 이거 데이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는 뭐 몇 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나왔다는 것이죠. 저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 있죠. 네네.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최근에 아마 이걸 좀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한테 이걸 그 답을 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왔었어요. 그럼 뭐 이걸 답을 직접 물어오셨다고요? 네,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닌데 이제 거기 정규재 TV 그쪽에 그 최대현 부장을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정함치는 사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 자기가 검토해보고 토론에 응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딱 바로 그날에는 내가 바로 찾지를 못했어.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더라고요. 진짜 선거인 수, 아니 인구수보다도 많은 거야. 그 시골에. 네. 그래서 바로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문득 생각났던 게 이게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한 건 지난 지방선거까지나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뭐 갑자기 그런 게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관위도 보니까 어제 날짜로 6월 12일이죠. 선관위도 이제 영상을 이번에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잠깐 숫자를 한번 보시면 네. 파주시 진동면에 인구수가 157명인데 네. 투표수가 181표다. 어떻게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사전 투표할 때 우리가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외 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여기 합산 안 합니다. 또 해소도 안 되겠죠. 투표용지가 가니까. 네네. 실물이 가니까. 근데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원주의 우산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우산동에 등재가 돼 있어요. 네네. 우산동에 등재 관내 투표할 경우에 우산동에 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동 사전 투표소에 가서 내가 투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네네. 각자 자기가 속한 이제 투표소에 가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관내 사전 투표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의 선거구예요. 만약 원주시 갑이니까 갑 선거구 내에 제가 이제 우산동에 있지만 옆에 태정동이나 그 옆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도 내가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이게 다 관내 투표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우산동인데 태정도 가가지고 사전 투표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산동에
선거구고 선거 인수에 내가 우산동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 사전투표를 저기서 했어. 네네. 그럼 내가 투표한 사람 숫자를 우산동에다 집계 할 거냐, 태장동에다 집계 할 거냐, 이 문제 차이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 이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디든 막 관내를 만약 태장동이나 그 옆에 다른 뭐 불원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관내 선거면은 무조건 내가 등재되어 있는 우산동 여기에 무조건 내가 합산이 됐어요. 네네. 실제 수치가. 네. 내가 어디서 하든, 네. 내가 관외든 관내든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인수 대비 실제 투표수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수치도 일정했어요. 네. 다 동일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현장에서 발생했겠네요. 개표장에서 발생한 왜? 그러네요. 내 수치가 안 맞으니까. 투표용지가 우산동하고 맞는데 그럼 우산동 사전 투표하면 이랬을 때 내 투표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거는 태정동에 가 있잖아요.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산동 걸 까봤더니만 개표소에 열어봤더니만 수량이 부족한 거야. 네. 그러니까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투표 용지는 한 80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100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개표장 딱 열어보니까 120매, 150매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난 선거 당시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제기했냐면은 개표소에서 이 뭐야? 선관위 홈페이지에 100매 사전투표 수가 100사람인데 왜 개표장에서 150매가 나왔어? 니들도 50매 집어넣은 거지. 이런 논란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그 50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관내 이제 같은 선거구 내에 있는 관내 선거인들이 투표용지에 들어와서 그런 것 뿐인데 네. 그러면 어떤 지역은 당연히 수자량이 적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 총선 들어가지고 선관위가 집계 방식을 바꾼 거예요. 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서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선거구에 합산이 되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하도 이제 개표 현장하고 숫자가 안 맞다 보니까 네.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걸. 이거 선관위가 이걸 설명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걸 설명을 안 하네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투표를 하더라도 이쪽에 내가 적을 둔 곳에 카운트 되도록.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 네. 이번 총선부터 바뀐 게 실제 내가 투표한 곳.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우산동에 거주하는데 내가 태장동 가가지고 사전 투표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우산동에다가 집계되던 게 이번 총선에는 그냥 태장동이 집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태장동 선거인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태장동 선거인수 아닌 사람이 태장동이 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차이는 나겠지만 별 구분이 안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나는 게요. 다 이번처럼. 이게 보면은 이제 인구수가 157명이잖아요. 네네. 157명인데 투표에서 181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네.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진농면에 속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초과되는 그 인원, 한 몇 명 차이 나죠? 뭐 한 예를 30명. 30표라고 하면. 한 30표라고 한다면은 그 30표는 파주시, 이게 갑지역이 을지역인 거예요. 파주시 을 선거구 내에 있는 진농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네? 그 파주시 시내 쪽에 거주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진농면에 와서 투표한 결과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가 여기에 합산돼 버린 거예요. 네. 자기 선거구에 합산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더 부족하게 적게 나올 수도 나오는데 있죠. 그렇죠. 전체 파주시 전체로 보면은 이 숫자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일합니다. 아, 전체로 보면은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합산된 것 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만큼 플러스 된 만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선거구로 따지면 일치하죠. 당연히. 게다가 예를 들어서 한 표 정도 이제 그 수치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 투개표 과정에서 이제 그 착오나 어쨌든 실수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집계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마치 진짜 위정투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했다는 둥.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정말 다 시골이네요. 파주시 진동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작은 단위에서 좀 이런 표 차이가 나 보이는 걸로.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하면 전체 선거에서는 맞아 떨어진다.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집계를 어디로 반영하느냐, 실제 투표한 곳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네. 그 사람이 선거인단 속한 거로 반영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네. 그 사전에 차라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네. 창관위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지난번 지방선거까지는 이렇게 합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실제 그러면 투표수, 개표수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그리고 선관위에 나와 있는 투표수하고 숫자는 다 동일치해. 단 선거인수하고는 이제 읍면 동의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세부적으로. 네. 그 선거구 단으로 파주시 갑이나 을 기준으로 보면 맞는데 네. 읍명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전투표수가 수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요. 네. 이거 사전에서 선관위가 설명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없었겠죠. 네. 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권 집회에 같이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다. 상자를 열었더니 접지도 않고 신권 집회 같은 빳빳한 투표 용지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투표함에 누군가 뭐 집어넣었다라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찬지 어떤 뭐 그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이제 투표용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더기로 발견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냥 아마 계안부에서 투표를 정리하다가 이제 그냥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까 그냥 그끼리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딱 모아놓은 거 사진 찍으니까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도 빳빳한 투표용지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투표용지라고 봤을 때 그 사전투표용지도 한 장이 출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사전투표용지 출력될 때는 우리가 A4지가 들어가 출력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롤링지가 들어갑니다. 롤링지. 롤링지 알죠? 네네. 우리 그 영수증 나오듯이. 네네.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좀 하나 추가로 설명하겠지만은 나오다 보니까 그 유권자한테 줄 때는 빳빳한 종이를 줘요. 네. 거기에 투표소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구겨가 주지 않잖아요. 나오는 대로 빳빳하게 줘요. 그럼 우리가 빳빳한 그 용지를 받고서 내가 누굴 찍을까 도장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 빳빳한 종이를 구깁니까? 없잖아요. 빳빳한 종이를 찍고 난 다음 그냥 빳빳한 채로 이렇게 그대로 넣는 경우 있고 이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누굴 기표했는지 공개가 되면은 네네. 공개된 투표용지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이게 무효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번 접게 되는데 과거에는 한 번 이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도장 찍는 게 약간 좀 잉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대편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무효표 시비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무효표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요. 투표 용지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새 걸 잠깐만요. 이게 투표 용지면요. 투표 용지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이 상태를 딱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넣는 순간 펴지거든요. 네. 이걸 지난 지방선거 때 하도 왜 투표용지가 안국에 왜 그 접히는 게 없냐 이러길래 제가 이제 강원도당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우리 그 지역에 이제 각 창관이 추천하는 사람들 다 연락해서 꼭 확인하고 해봤어요. 그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을 때 접어서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다 확인을 해봐라. 그 나중에 확인해보면 거의 8, 90%가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찍은 도장이 혹시라도 반대편에 찍힐까봐 그렇죠. 네. 완전히 접지 않고 약간 롤링 이렇게 네. 좀 이런 구부린 상태로 넣었던. 그러니까 쉽게 기억이 말하면은 있습니다. 빳빳한 용지를 받아가지고 빳빳한 채로 안 접힌 상태가 빳빳한 채로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펴져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보관돼 있다가 개표장에서 나왔을 때 그럼 빳빳하게 넣으신 거 빳빳하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빳빳한 종이를 모아가지고 다 투표지 분류기다 거쳐서 100m 안에 묶어서 딱 놓으면 당연히 빳빳한 종이니까 빳빳하게 나오지. 네. 근데 그게 왜 이상하냐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게 빳빳한 종이가 사람의 어떤 유권자 손을 거치든가 함에 들어가면 구겨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김진태 의원 거기 그 후보 그 보면 투표 용지 중에 여백이 이제 옆에가 좀 잘리거나 아니면 네네네. 한쪽으로 쏠려서 인쇄되는 거 있어요. 그는 선관위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롤링제를 끼울 때 아마 저는 그까지는 내가 보질 못했는데 끼울 때 약간 잘못 끼우게 되면 이제 한 가운데로 인쇄되지 않고 약간 치우쳐서 인쇄되는 경우 알잖아요. 우리가 투표 일반 우리 프린트기에 네네. 용지 넣을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한꺼번에 넣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어쨌든 나오다가 이제 좀 그런 경우 있죠. 네네.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 투표 용지가 그 길이가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인데 김진태 의원님 거기에 딱 보니까 후보
투표 용지 한 장에 보니까 밑에 또 길게 나온 거예요. 네. 여백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김진태 의원님도 저한테 묻더라고. 자기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내가 딱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아하 그거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롤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롤링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전투표 참가를 해봐서 제가 알아요. 그 개표, 그 투표 사무관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이거 프린터기 이제 출력을 담당하는 사무관한테 롤링지가 예를 들어서 이 100m, 뭐 100m짜리면은 이게 투표 용지가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한 몇 장이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100장이 출력 가능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롤링지가 100장이 출력 가능하다 치면은 한 90매 정도, 90매에서 95매 정도가 출력이 되면은 빨리 바꿔버려요. 네. 롤링지 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 빼고 새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해당 그 규격대로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깜빡 실수하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걸 놓쳐버려요.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야. 마지막 이제 그 롤링지 끝에, 끝부분이 네네. 플라스틱 있는 부분에 딱 가버리면은 거기서 딱 스톱해버리면은 때로는 용지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이 딱 보면은 이제 알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 주는데 이거 평소에는 이 사이즈인데 길게 사이즈 나왔어요. 그러면 투표 관리관한테 바로 현장에 보고를 합니다. 네. 투표용지가 이걸 미리 교체를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올라 나왔습니다. 하면은 투표 관리관 기재를 해요. 네. 그 투표 관리관 기록표가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투표지 한 장에 이제 롤링 끼우다가 그 마지막에 미리 교체 못해서 마지막에 규격된 용지가 나오지 않은 한매가 있다는 걸 기재를 해요. 네. 그러면 유효표를 인정하고 유권자한테 줍니다. 왜? 다시 뽑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한 번 신분증을 한 번 읽히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한 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다시 투표용지 다시 뽑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면 그거 되지 하게 되면 않나. 난리가 나죠.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중복 우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효표 인정하고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한 번 이제 차라리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이게 규격이 왜 길게 나왔어? 물어보면 선관위에서 그거는 이런 것은 저처럼 설명할 겁니다. 100%. 설명하면 이게 의혹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확인도 안 하고 책임있는 선관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의혹 제기만 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불거지는 거예요. 이 빳빳한 투표용지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네. 네. 빳빳한 투표용지. 빳빳한 걸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빳빳한 게 나오는 것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접어서 넣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제 실제 투표소 가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아는 거 이렇게 접어서 넣은 사람이 10명에 1명 꼴 네.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대부분 아까처럼 네. 그렇게 넣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고 확인해 보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의 어떤 투표 행태를 정말 이렇게 지켜본 사람 아니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의혹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사전투표 용지 같은데 자,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위에는 남양주시 을 선거구 투표지인데 자, 왼쪽 밑에 보면은 선관위 직위는 의정부시 도장이 찍혀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진도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왜 자꾸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느냐 네. 얘기하길래 처음 딱 보니까 이제 남양주시 을 선거구 해가지고 후보자 명단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 녹양동이라고 찍혀 있는데 네. 사전투표 이게 녹양동 이제 의정부에 속하더라고요. 네네. 처음 이 사람도 이거 위조를 했나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네. 위조는 쉽게 가능합니다. 네네. 그 사진 잘라가지고 붙이게. 그래서 누가 찍었느냐고 내가 묻고 싶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일단 이게 사진의 진위가 먼저 가려져야 되죠. 이게 네네. 조작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찍은 사진이라는 걸.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먼저 혹시 조작된 사진 아니냐 올렸더니만 누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았던데 보니까 지금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이 사진은 진짜라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막 이게 진짜인데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 관외 투표용지인이에요. 이게 관외. 네네. 관외 사전 투표용지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주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사전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에 만약에 이제 그 종로구에 이제 사전 투표소에 와가지고 내 신분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표용지가
내 원주에 있는 후보들이 나오죠. 그럼 원주시 갑 선거구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내가 종로구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종로구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 사람은 남양주 을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의정부에 와서 투표를 한 경우다. 그렇죠. 녹양동. 네, 오정도 거기에- 녹양동 이제 사전투표소에 와서 네. 이제 투표용지를 받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내가 대표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초 사실관계예요, 이게. 네. 관내 투표용지가 어떻게 이제 투표 관리관이 지키고, 이건 의혹 제기하기 전에 정 모르겠으면 선관위에 전화 한 통하면 금방 답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도장도 프린트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용지는 그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진 입력을 해 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칼라 프린터로 그렇죠. 프린트 되는 거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컬러 프린터에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네. 가지고 마치 이제 이거 뭐 조작이다.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의정부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 네. 네, 남양주로 이 사람이 저기 있는 남양주 투표용지가 출력이 되지만 투표관리관. 네,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은 이제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었던 이제 네네. 녹양동. 네네. 거의 도장이 찍히는 거죠. 네, 뭐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쨌든 이 부정선거 백서에 담겨 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아직도 이런 부분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다. 뭔가 부정선거의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다라고 제기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4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관위 해명이나 여러 검증 단계에서 빼고 해서 결론 부분에 담겨 있는 이 내용,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 가지고 살펴봤는데 풀리는 것 같은데요.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마지막 네, 부분도 네. 그냥 간단하게 좀 알면 금방 이건 의혹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은 의혹에 들어가 있어서 네, 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재검표도 진행하고 있고 또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재검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이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2017년부터 이제 똑같은 이제 레파토리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그분은 재검표 자체가 사실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재검표 해봐야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재검표 결과 나오면 승복하느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조작된 결과치를 다 해놨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표지 보관이 있잖아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 보관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등, 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의혹들 제기했던 이유가 재검표 결과 동일해. 아, 결국은 이놈들 바꿔치겠구나. 그럼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같은 이제 한 분이 사실은 참 그래요. 어쨌든 뭐 서울대 의대에 나오신 분인데 의사인데도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격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분도 많이 이제 돌아서긴 섰지만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대법원하고 이제 이게 판결 나오기까지 한 3개월이면 되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나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게 입증되지 않았냐. 기초사실이 이게 거짓인 게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냐. 그럼 문제는 왜 그때가 기다릴 수 없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들 문제가 아니고 일반 우리 애국 동지들, 애국 시민들은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도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그분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한테 막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미 확인된 거짓말들, 이미 확인된 거짓된 사실들이 나중에 백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기 주위의 이웃이나 자기 주위의 가족이나 그 지인들로부터 완전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그리 되면요,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지의 말을 귀를 닫아버려요. 네. 이게 바로 보수 괴멸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정말 염려스러운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들이 이미 법적으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당장 후보자들이 직접 제기하는 거는 법원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후보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에 후보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그 지역 유권자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뜻 참여하기를 좀 주저하는 이유가 그건데, 좀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 끌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면 이현주 의원까지도 한 발 당구게 됐죠. 김진태 의원까지도 왜 당신은 왜 참여 안 하느냐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이 거짓 선동에 한번 매몰됐다가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로부터, 주위의 이 지인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대 가더라도 어차피 그 결과는 뻔합니다. 100%예요. 0.01%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100%다 가짜입니다. 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신들 어차피 져야 될 문제고, 더 이상 지금부터라도 우리 애국 국민들 상대로 지금 집회, 특히나 거리는 지금도 오늘도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진짜 한마음이다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런 행위들, 이런 제발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 제발 이미 제기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증만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여부만 당신이 지으면 될 문제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이슈가 뭐 우파 진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분열만 가져올 뿐이다라는 이런 걱정이시죠. 정말 해로운 거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모든 걸 다 놓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뭐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뭐 분석, 또 앞으로의 어떤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사실 토론도 못하고 넘어간 셈이 돼버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죠. 뿐만 아니라 뭐 윤미향 사태라든가 뭐 이런 정의기억연대 이런 사태들, 또 최근 북한 뭐 삐라 문제, 아주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지금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참 보니까 좀 젊은 분들도 많이 블랙 시위라고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정말 비통합니다. 저도 이제 31살에 이제 나름대로 애국운동이라고, 구국운동이라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이제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그때도 뭐 젊은 나이죠.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젊은 사람이 글에 나오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많이 힘들었고요, 여건 자체가. 근데 지금은 그나마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재능들을 살릴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 활동 자금이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한편은 부럽고 너무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뭐 토순이나 뭐 시동이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네네. 유튜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저도 격려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도 지금 경제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도 후원금도 보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젊은이들이 명백하게 거짓 이 선동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블랙 시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이게 진실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폐악적인 이런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이런 시태에 대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외치는데 젊은 친구들 나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건 명백한 거짓이거든요. 조금만 검증만 했더라면은 다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거짓에 그 젊은 친구들 다 매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범죄입니다. 우리 애국 진영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의 들은 위선과 거짓에 깨어나가지고 한 명 한 명 이게 애국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이 거짓된 선동에 매몰되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나중에 토순이라든가 이런 젊은 친구들이 받을 상처, 그거 생각하면 정말 되게 감정이 이제 추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느낄 그 감정, 느낄 배신감, 남들 믿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배들, 어르신들은 이런 많은 단체들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명백한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거짓이었던 거고, 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함께 동조했다는 사실을 자기 양심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주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젊은 20, 30대 좀 블랙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검증하세요. 스스로.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 믿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저도 제가 사회운동 오랫동안 해왔지만 누군가 제가 제보를 하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던데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내가 검증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전달할 때는 야, 내가 이렇다, 내가 확인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내한테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 충분히 그 정도 영향이 됩니다. 우리 젊은 유튜버들 정말 대단하거든요. 영향들이 방송하는 거, 아유, 뭐 검색하는 거 보면은 이게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부정선거만큼은 이런 그런 실력들을 발휘 못하는지 제발 부탁드릴게요. 블랙시위에 지금 나가는 거 잠시 중단하시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그동안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세요. 정말 본인 그래도 모르겠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얼마든지 됩니다. 아유,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서북청년단 어떻게 뭐 후원, 지금 거의 뭐 어떤 이런 단체 활동의 전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생계 문제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후원 같은 걸 받으시나요? 제가 사실은 뭐 어쨌든 뭐 이미 2008년부터 제가 전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 직장에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하다가 이제 2008년부터 그 전업 서민 운동을 했는데, 뭐 그 대가는 혹독했죠.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정복 세력들과 맞서면서 정말 죽음도 많이 각오하고, 솔직히 그때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미래를 기획하는 순간 저놈들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민주노총, 그다음 뭐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문제 삼아서 뭐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전과도 많이 뭐 벌금형이나 그 세부적인 전과로 가면 전과 한 18번 되는데. 그렇습니까? 뭐 벌금만, 개인정보법 위반 뭐 이런 거던데요. 그다음 민노총, 언론노조, 전공로, 종교조, 세월호, 동성애자 이런 자들하고 다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범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장이네요. 다 공개를 해놨고 뭐 대부분은 사실은 지난 탄핵 정국 때문에 탄핵 정국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제가 재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탄핵 정국에 제가 강원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전체를 이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냥 1심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뭐 열 몇 건이 병합되는 바람에 어째 그랬고, 지금은 또 뭐 작년부터 이제 제가 또 생업을 좀 같이 하면서 왜냐면 뭐 더 이상 뭐 후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게, 저도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는 제가 또 양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서북청년 제것만큼은 제게 주어진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금이 확보돼야 되고, 저도 경제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또 뭐 뜻있는 분들이 한번 도와주신다면은 빨리 해서 이제 서북청년단 제것만큼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 어쨌든 뭐 편집을 통해서 이 후원 계좌를 한번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좀 거짓과 싸우는데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정규제 TV에서도 한번 방송했지만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의료진의 그 수고로움이나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이 망국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모든 걸 희생하고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선동에 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간직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발 이 모든 걸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미디어 정당이라고 이제 창당을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만약에 뭐, 일단 저는 대한정당으로는 저도 지지해요. 그 미래통합당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이제 대한정당으로 저 지지하지만,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토대로 한다고 하면은 접으세요. 분명히 경고하지만 당장 접으세요. 부정선거를 토대로 한다면 이건 명백한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위에 시작되는 단체나 정당은 절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결국 내부 분열로 또 와야 됩니다. 이건 이미 뭐 사실 뭐 이제 그래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아시죠?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당됐잖아요. 지난 보궐대선 직후에. 그때 당시 저는 강원도당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당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었어요. 조은진 대표 그분은 이제 그분은 후보였죠. 분당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당원들을 기망했었어요. 사실이 아닌 내용, 거짓된 내용으로 당원들을 기망을 해서 분당을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우리 공화는 어떻습니까? 이미 3년 전이면 벌써 나름대로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남았는데 이번 총선에 한 명도 못 냈잖아요. 뭐 조은진 대표 스스로도 낙마했지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시작하는 단체나 정당은 절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정당을 시작하시는 분들 만약에 정말 다시금 다지세요.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만약에 미디어 정당을 창당한다? 정말 중단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제가 네, 뭐 우리공화당이나 미디어 정당 그 뭐 내부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사실 네. 뭐 전혀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오랜 시간 멀리서 오셔서 정말 장시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거짓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여러 루트로 노력하면서 호소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조금이나마 이 거짓된 의혹들이 조금이나마 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